안녕하세요. 올해 42 된 원숭이띠 가을 여자입니다. 만추의 낭만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즐기고 사는지, 일상의 건강을 어떻게들 챙기는지, 김장철인데 집에서 하는지, 아니면 사서 먹는지,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안부를 묻는 저만의 작은 습관이 생긴 것도 같아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제 우리도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지요. 헬스, 공공장소, 모임,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들 하지만 사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상은 여전히 긴장 상태고 일상이 영 편치만은 않아요. 시국도 이런데 가뜩이나 요즘 제 마음은 크나큰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 같달까요. 최근 적잖은 충격과 인생의 타격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무엇이든 다 뺏어가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제 사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전 결혼 전까지 친정아버지와 꽤 오랜 시간을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지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고3 되던 겨울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세상 어느 딸이 자기 엄마를 사랑하지 않겠냐 하지만 엄마에 대한 저의 사랑은 정말 각별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쳇말로 천사였어요. 그런 말이 있지요. 신은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어 부모를 우리 곁에 보내준 것이다. 라는 말이요. 저에게 엄마는 신이 보낸 대리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산 안 가져오면 엄마가 학교까지 데리러 오던 시절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보통 그러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상에 누워 계시기 전까지인,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처음처럼 그렇게 늘 하셨어요. 야자 끝나고 돌아오는 늦은 시간엔 저보다 먼저 잠들어 계시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신 바가 없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굳은 날씨 속엔 꼭 저를 데리러 직접 마중 올라오시곤 하던 어머니세요. 제가 자라는 동안엔 인스턴트 한번 먹이시지 않으셨어요. 햄도 전부 수제로 쓰셔서 만들어주셨고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도 좋으셨더랬고 손기술이 참 탁월하셨거든요. 재봉틀 한 대로 저희 집 인테리어를 전부 책임지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계절마다 당신의 손으로 제 옷을 지어 입혀주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열거하니까 전형적인 현모양처 감이었구나 싶네요. 엄마 냄새가 참 좋았어요. 나는 엄마 냄새가 참 좋아. 이 말을 엄마에게 가장 많이 하면서 큰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사람의 향은 마음에 담는 거라죠. 그리고 사람의 향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엄마는 늘 제게 좋은 향을 선사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가족을 위한 헌신의 향내였어요. 그렇게 지나디 지난 향을 남기시고 오래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결혼 전까진 아버지랑 둘이 살아왔어요. 거의 10년을 말이지요. 아버지는 아내가 떠난 후 홀로 된다는 것에 몇 년간은 힘들어 하셨지만 사람은 시간 속에 적응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의지하며 또 사라지더라고요. 대신에 저 결혼할 때는 정말 많이 우셨답니다. 왜 아니셨겠어요? 단둘이 살던 하나뿐인 딸이 자기 곁을 떠나는 건데. 30 되던 해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거래처 사람이었답니다. 업무상 자주 만나게 되면서 차도 마시게 되고 그러다가 식사까지 하게 되고 그러다 술도 한잔하고 그러다 부부가 되었지 뭡니까? 남편 집 역시 시어머니 혼자셨어요. 아버님이 수십 년 흡연 가셨는데 그 바람에 폐암에 걸려 말기 판정받고 얼마 안 돼 바로 혼자가 되셨죠. 그래서 결혼할 때 어머니 혼자 계신 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모시고 살아야 하나? 그런 문제에 저희도 걸린 거죠. 그런데 사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니 제 딴엔 또 저희 친정아빠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빠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치만 이런 내색도 남편 앞이나 누구한테라도 일절 못하고 우선은 시어머님 모시는 문제만 해결해야 했죠. 어머님, 오빠 결혼하고 나면 이 집에서 어머님 혼자 적적하시겠죠? 혼자 적적하긴 너네랑 같이 살아야지. 저희와 같이 살겠다는 말을 어머님이 먼저 하실 줄이야.
그 소리를 듣는데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같이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을 않고 있던 건 아니지만 막상 당사자가 저렇게 치고 나오니까 무지 당혹스럽달까요? 이건 뭐지? 싸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자마자 예비 남편을 부랴부랴 만났죠. 오빠 들었어?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살겠다던데? 엄마가 그러셔? 근데 그게 가당키나 하냐? 그렇지. 난 또 오빠가 먼저 얘기했나 싶어가지고. 내가 그런 말을 왜 해? 같이 살면 서로가 얼마나 불편한데. 그건 그래. 근데 어쩌지? 어머님은 진심이신 것 같던데. 내가 오늘 가서 다시 얘기할게. 같이 살면 틀어진다, 분명. 그리고 몇 시간 후 저는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얘기했어? 음. 짧고 굵은 그의 답. 어딘지 불안했습니다. 왜? 싫으시대? 아니, 싫고 말고가 어딨어. 우리가 따로 살겠다는데. 근데 오빠 기분이 왜 그래? 내가 뭘? 뭔가 언짢은 느낌인데? 거절을 했는데 너무 싫어하시네. 싫어하셔? 응. 뭘 하셨는데? 아이, 몰라. 암튼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남자들은 정말 그렇게 알아 한마디면 다 끝난 줄 알아요. 내막을 들려줘야 처신을 하는데 그런 중요성을 모른다니까요. 전화를 끊고 영 찜찜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야 하는 건가? 분명 많이 언짢으셨을 것 같은데 풀어드려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그날 잠 한숨을 못 자고 출근했답니다. 회사 일은 왜 하필 그때 따라 많던지 시어머님 댁을 찾아가 봐야지 했지만 밀려오는 업무 처리에 야근이 많아지면서 타이밍을 놓치고 만 거예요. 거의 2주 만에 안부차 찾아뵈었지요. 갔더니 몸져 누워 계시더라고요. 2주 내내 아프신 것인지 아니면 좋은다는 말에 아프기 시작하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시어머님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무거운 공기 속에서 어렵게 입을 뗐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음, 보다시피. 어디가 그렇게 안 좋으신 거세요? 늙으면 다 이래. 혼자 있다가 병고라도 치르면. 아휴. 긴 한숨과 함께 저를 힐끗힐끗 보시는 게 몸이 아파서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전 또다시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저희와 따로 살게 되어서 그러신 걸까요? 혹시? 별다른 답변이 없다는 건 그렇다는 뜻이죠. 어머님, 혹시 오해하실까봐요. 저는 함께 사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오빠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걔야, 나 불편할까봐 그런 거고 남자가 그래도 여자가 밀면 다 따르게 되는 법인데 너네는 어떻게 거꾸로냐? 어머님, 그러면 저희랑 같이 사시겠어요? 예, 됐다. 내가 뭐 같이 못 살아서 병난 것처럼 구니. 그렇게 또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저만 아주 불편해진 꼴이 되었죠. 어머니는 같이 살고 싶었고 못 살게 되어 단단히 삐지신 상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그럼 한 동네에 집을 잡아드리는 건 어때? 남편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는지 그날은 재빨리 응답을 치더라고요. 그래, 뭐 한 동네 사는 것도 차선이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자 그럼. 그렇게 우리 한 동네에 시어머니 집을 마련해 드렸죠. 그리곤 이것이 재앙의 시작임을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제 결혼 생활은 막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어머님은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네 사는 집에 간다 치면 보통은 손수 만든 반찬이며 양손 가득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은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가시는 길이 늘 양손 한가득이셨더랬죠. 일단 집에 오시면 탐색부터 시작하십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하는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눈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집안을 한 바퀴 삥 눈으로 빠르게 살펴요. 다음은 주방으로 향하지요. 뭐 필요한 건 없니? 어떻게든 먹고 사니? 하면서 수납장이며 냉장고를 아주 편하게 대놓고 열어보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목표물이 발견되면 슬슬 발동을 걸어댑니다. 어머, 얘 요즘 콘드로이친이 좋다던데 너네는 이미 사놨구나. 어머나, 영양제도 종류별로 다 챙겨 먹네.
홍삼이 여자한테 그렇게 좋다더라. 어머 어머, 이건 천연꿀이니? 요새 사양꿀이 하도 많아서 천연 구하기가 어렵던데. 이런 식이죠. 그것도 서운한 표정을 한아름 내뿜으시면서요. 사실 시어머님이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옆에서 거듭니다. 어머님, 홍삼 선물로 들어온 건데 저나 오빠는 안 먹으니까 어머니 챙겨가서 드시겠어요? 엄마, 너네 안 먹니? 아우, 이 아까운 걸. 그래, 그럼 그럴까? 예, 이참에 너네 안 쓰거나 안 먹는 거 나 줘라. 끝헏말이 늘 진심이었던 겁니다. 나 줘라. 은근히 자기도 챙겨달라는 뉘앙스를 집안 곳곳 풍겨대며 돌아다니시면 저는 거기에 또 하나하나 응대를 해드려야 하는 몇 분간의 의식 같은 행사가 치러져요. 처음엔 제 살림살이를 시어머니에게 점검받는 기분이 들어서 불편하고 긴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혼자 계신데 왠지 저희끼리만 잘 사는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에 원하는 물건을 거리낌 없이 드리곤 했고요. 자식이 잘 사는 것만큼 부모에게 효도가 없는 법인데 저희 시어머님 앞에서만큼은 왜 그런지 모르게 우리끼리 잘 사는 모습이 죄악시되는 일처럼 여겨졌어요. 그렇게 몇 달을 원하시는 뉘앙스를 재빨리 감지하고 보시는 족족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찌됐건 어머님이 좋아하시며 가는 모습에 며느리로서 안도감도 있었으니까요. 문제가 생긴 건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요.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어머님은 저희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삼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살림살이이며 소지품 등 집안의 물건들을 노골적으로 탐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 이 크림 요즘 신상 아니니? 예, 이거 나 주고 너는 네 남편한테 얘기해서 더 좋은 거 사라. 어머머, 이건 향이 어쩜 이렇게 좋지? 예, 이거 나 주고 너는 신상 나오면 하나 더 사라. 어머, 어디서 이렇게 고급진 접시를 구했니? 예, 난 인터넷 같은 거 못하니까 이거 나 주고 젊은 네가 하나 더 사라. 나 주고 하나 더 사라. 이 말을 저희 집에만 오면 달고 사셨어요. 시어머니의 탐심은 멈출 줄을 몰랐죠. 심지어 나중엔 쓰고 있던 칫솔 살균기며 물컵이며 식탁보까지 털어가셨죠. 이해해 주세요. 정말이지 털어가셨다는 표현밖엔 쓸 수가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보통의 평범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나중엔 5분 전까지 쓰고 나온 비데까지 달라고 해서 또 손수 소독해 드렸죠. 제가 사연을 쓰면서도 참 거짓말 같은 털이 스토리예요. 물욕이 많거나 남의 것을 탐하실 분이 절대 아니었건만 시어머님은 저한테만큼은 거부할 수 없는 도적이 되어 탐심을 한껏 휘두르고 양껏 가져갔습니다. 어떤 날은 손이 모자라 1톤짜리 이삿짐 용달을 부른 적도 있어요. 물론 그 차 한 대가 다 찰 정도는 아니지만 며느리 집에 와서 손이 모자랄 정도로 물건을 가져간다는 사실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제 스트레스도 날로 높아졌고 어머님이 오시는 날, 아니다, 특별히 날 잡아놓고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 집 드나들듯 하셨으니 하여튼 시어머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날이면 제 신경은 있는 대로 곤두서서 힘든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치던 어느 날 저희 부부는 시누이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어요. 시누이 집도 그닥 먼 곳이 아니라 평일 약속임에도 응했어요. 평일엔 웬만하면 약속을 안 잡아요. 일이랑 살림을 병행하니까 퇴근 후엔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치만 시댁일엔 별 수 없잖아요. 힘들지만 남편 따라서라도 가게 돼요. 어머나 세상에, 얘 상 차려내오는 거 봐라. 어쩜 이리 이쁠까. 시누이 집만 가면 어머님은 늘 이렇게 제 앞에서 자기 딸 자랑을 늘어놓는답니다. 한편으로 이해도 가요. 같은 여자이고 누군가에겐 저도 예쁜 딸이지만 며느리와 딸은 다른 법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시누이가 신경 좀 썼더라고요. 상차림이 제가 보기에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테이블 세팅이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제 취향의 그릇에 식기류들 하며 그날 저녁 메뉴는 만두전골이었습니다. 얼큰한 국물 맛이 그날따라 제 입에 착 붙었습니다. 큼지막한 만두 하나를 수저로 떠 맛보는 순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맛본 그런 익숙한 맛이 났죠.
야금야금 만두를 음미하며 혼자 조용히 씹어가던 끝에 알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 만두였다는 것을요. 제가 올 초 손으로 직접 빚어 냉동실에 쟁겨놓은 수제 만두였어요. 만두를 좋아하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맛있는 만두를 먹을 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힘들지만 날 잡아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서 양파를 걷어붙이고 반죽하고 소를 만들어 정성으로 빚은 저의 그 만두였습니다. 냉동실에 이쁘게 쟁겨있는 수제 만두가 시어머님의 레이더망에 벗어날 리 없었고 집에 가서 적적할 때 혼자 끓여 먹게 달라던 말씀을 꼭 그렇게 까십니다. 달라던 말에 저는 저랑 남편 먹을 것까지 담아서 가득 안겨드렸죠. 그랬던 그 만두가 어머니 집이 아닌 시누이 집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눈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테이블보 하며 식기류 하며 컵 하며 처음엔 내 스타일이네 하던 것들이 자세히 보니 저희 집에 있던 물건들인 겁니다. 시어머님이 넌 따로 살아 하며 가져가신 제 물건들을 전부 시누이한테 주고 있었던 거죠. 밥 먹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욕실로 한번 가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이 보던 비데가 떡하니 설치돼 있더군요. 그건 역시 저희 집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2의 저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제 물건이 시누이 집에 가득가득했어요. 그간 제가 참아왔던 게 많았는지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저랑 남편도는 땅 파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이건 어머님이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본인 쓰시라고 드린 거지 저희보다 잘 사는 시누이네 살림 보태려고 드린 게 아니거든요, 분명. 그 자리에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화를 꾹 참고 가까스로 집에 왔습니다. 대신 저희 남편만 잡돌이했어요. 표출되지 못한 분이 남편에게 향하더라고요. 우리 집서 가져간 물건들이 어떻게 시누이 집에 가서 자기 살림마냥 깔릴 수가 있는 거냐고. 처음엔 단순히 남편의 생각이 궁금해 물었는데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본인도 뭔가를 느껴서 불편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싸움이 되고 말았죠. 뭐 남자랑 대화 자체를 시도한 제 오류거나요.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사소한 걸로 화를 내냐고요. 한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남편은 정말이지 남의 편이라더니 저를 가족 개념 없는 편협한 사람으로 몰더군요. 그냥 자기도 우리 집 살림이 잔뜩이라 보기 좀 그렇다더라. 너는 괜찮냐? 이렇게 말해주면 좀 좋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꼭 문제와 해결, 이 양자 구도로만 봐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게 남자들이 갖고 있는 돈키호테 기질이라고 하더군요. 돈키호테처럼 여자가 하는 모든 말은 해결해야 할 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시누이 집으로 이미 가 있는 우리 집 살림들을 무슨 수로 해결하겠어요. 저는 그저 마음을 나누고 공감을 받고 싶었던 건데 남편은 표현이 그런 건지 제 이런 바람과 달리 대화가 안 되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님의 어이없는 행동들에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고 풀리지 않은 스트레스는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사단이 났습니다. 여보, 화장대 위에 있던 진주 목걸이 못 봤어? 글쎄 나 못 봤는데. 왜? 없어? 여기다 내가 분명히 올려놨는데. 없어. 잘 찾아봐. 다른 데 놓은 거 아닌가? 혹시 어머니 왔다 가셨어? 야, 이 타이밍에 어머니가 왜 등장하지? 아니, 하도 내 물건 욕심을 많이 내시니까 그건 안 돼. 엄마 유품이란 말이야. 주인 있는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신 적은 없잖아, 적어도. 아, 그렇긴 한데 그럼 이게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진짜 아니겠지? 아니야. 그래, 그럼 안 되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유품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렇게 마음을 달래가며 찾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진주 목걸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요. 바로 시어머님. 그분 아니고선 물건이 없어질 리가 없는 이유가 제겐 적어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심중만으로 어머니를 무작정 도둑으로 만들 수 없는 노릇이었죠. 엄마 유품이라 제 속은 시쳇말로 새까맣게 탄 검댕이가 되어갔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싶었고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신세, 심증이 차도 묻지 못하는 신세, 그 이름은 며느리. 한켠으로는 어쩌면 어디선가 정말 엄마 유품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얼마나 자책을 하며 기억을 더듬고
소가리를 하는 나날이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5일 이상은 오시는데 저녁을 드시러 오셨어요. 그때까지도 진주 목걸이는 나오지 않아서 저는 내심 속을 끓고 있었던 터였죠. 어머니와의 식사가 목구멍에 콱콱 막히는 게 체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어머님은 보여줄 게 있다며 가방에서 웬 봉투를 꺼내시더라고요. 사진이었어요. 시누이 사진요. 얼마 전에 모녀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더니 그때 찍은 사진이더군요. 굳이 나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건만 자랑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 이거 봐라. 어찌나 여기 배경이 좋던지. 들이대는 데마다 그림이야. 네, 그렇네요. 흥을 돋구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작 따로 있으니까 어머니와의 얘기 성능 하나하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제대로 좀 봐봐. 이게 글쎄 상어 연골이라는데 연골에 그렇게 좋대. 사셨어요? 사긴 뭘 사, 돈이 남아나니 이런 걸 사게. 그냥 눈요깃감이지 이런 건. 밖에선 정말 알뜰하시구나. 어머님의 말이 하나하나 고깝게 들리는 게 제 신경은 점점 제 살림을 가져가던 어머님 모습과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예, 이 사진 좀 봐. 네 시누이는 뭘 걸쳐도 태가 나지 않냐? 누구 딸인지 참 잘 키웠어.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번뜩하고 들어온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 어머니, 이거 웬 목걸이에요? 사진 속 시누이 목에 진주 목걸이가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누구 목걸이냐고요? 제 목소리는 상기돼 있었고 어머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 목걸이냐니 네 시누이 거지. 정말 맞아요? 이거 제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어머니? 얘가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야. 네 목걸이를 왜 얘가 차고 있어?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니? 아니 그럼 우리가 네 목걸이를 뭐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니? 우리가요? 저 뭐라고 안 했는데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제 목걸이? 어머머머머머머, 얘가 어디서 사람을 잡아? 세상에 진주 목걸이가 다 네 거니? 어머님, 저 진주 목걸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집에서 없어진 게 진주 목걸이라는 걸? 아니, 이런 색깔은 진주가 대부분이지.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니? 그리고 너 집에서 없어진 진주 목걸이랑 네 시누이가 무슨 상관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잡을까? 그렇죠. 아가씨가 상관 있는 게 아니겠죠. 어머님이 상관 있겠죠. 어머님이 오고 가신 후에 제 화장대에 있는 진주 목걸이가 사라졌거든요. 예, 엄한 사람 잡지 마. 난 아니야. 어머님, 저 여러 말 안 할게요. 그 목걸이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유품이에요. 돌려주세요. 어머머머, 야, 내가 안 가져갔다니까? 정말 이러실 거예요? 딱 봐도 제 거인데. 저희 엄마 유품을 제가 몰라볼까 봐서요? 오래된 진주는 빛이 달라요. 매일 들여다본 목걸이에요. 저 속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좋게 말할 때 돌려주세요. 뭐? 좋게 말해? 야, 네 CM이가 네 거를 가져갔다 쳐. 그게 그렇게 대수니? 그럼 지금 가져갔다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말꼬투리 잡지 말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다. 이게 무슨 변고야. 아니 지 CM이를 도둑 취급하고 말이야. 어머님, 진짜 도둑 아니시란 거죠? 뭐? 그럼 경찰에 저 신고해도 전혀 상관없으신 거죠? 아휴, 기가 차서 원. 그건 네 자유지. 근데 얘, 그래, 네 친정엄마 유품인 건 이해하겠는데 네가 불주의로 어디다 흘린 걸 수도 있잖아.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일을 꼭 크게 만들고 싶니 너는? 어머님이 상관없으시다니까 그럼 저 편하게 법의 도움을 받을래요. 저는 그래도 어머님이 혹시나 했었거든요. 그럼 차라리 다행이지 않나 싶기도 했어요. 왜냐면 어떤 목걸이인지 모르고 가져갔을 수 있겠다. 그럼 얘기하고 돌려받으면 되겠다 했죠. 근데 제 눈엔 분명 아가씨 목에 걸려있는 게 제 거 같은데 어머님이 이렇게 펄쩍 뛰시면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결례를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신고해서 도둑 잡아야죠. 그래야 어머님 누명도 벗겨드리고 제가 그때 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머, 얘, 이게 웬 날벼락이니? 이젠 하다 며느리한테 협박을 받네. 그래, 네 맘대로 해. 신고를 하든 말든. 너 나중에 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할 생각해. 알았어? 네, 저도 부디 그럴 수 있길 바랄게요. 돌아가세요. 오늘은 저 피곤해요. 어머머머, 세상 말세다 말세. 이젠 대놓고 쫓아내네. 어디 남편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니? 네가 지금 네 서방 믿고 CM이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아주. 돌아가시라고요. 결백하시다면서요. 전 제 부모님 유품 찾아야겠으니 돌아가 주세요. 연락드릴게요. 어디서 저도 그런 깡이 터져나왔는지 그간 서러움이 북받쳐서 보내드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되던 어느 날 시누이를 대동하고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얘가 우리 보고 자기 목걸이를 훔쳐갔다고 아주 난리야. 너 설명 좀 해. 언니,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요. 이 목걸이 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샀어요. 그래요? 그럼 저 이 상황 녹음해도 되죠? 녹음요? 아니, 꼭 그런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연출하셔야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전 도둑을 잡아야 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려고요. 그리고 아가씨, 이거 보세요. 저희 엄마가 차던 목걸이랑 똑같죠, 지금?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언니, 세상에 진주가 거기서 거기지. 그러다 보면 디자인 똑같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걸로 사람을 잡아, 가족끼리. 가족끼리요? 그동안 어머님이 가져가신 살림들이 아가씨네 집에 쫙 깔렸던데 그것도 가족끼리라니까 그런 건가요? 나 참. 아, 그래요. 엄마가 자기 쓰려고 가져왔는데 내가 달라고 했어요. 이쁜 디자인들이 하도 많아서 딸이 쓰겠다면 안 줄 친정엄마가 어딨어요, 언니. 그게 섭섭하셨나 본데. 그래. 그건 내가 생각이 짧았네. 미안해요, 언니. 근데 이 목걸이는 진짜 아니야. 말 한번 잘하셨어요. 아가씨도 친정엄마가 준 거 소중하죠? 저한테는 이 진주 목걸이가 그래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죽기 전 남겨주신 거라고요. 똑같은 게 제 눈에 보이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품질 보증서까지 보여드려요? 아, 그래서 어쩌라고. 이건 내가 산 거라니까. 알겠어요. 경찰에 절도 신고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잠자코 있던 시어머님이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영감. 이제 하다 며느리한테 도둑 취급까지 받고 내가 이리 사오. 나도 좀 데려가지. 왜 날 두고 혼자 가서 내가 이런 수모를 받고. 그러더니 잠시 후 이 녹음은 다 뭐며 너가 지금 우리 집을 얼마나 형편없게 봤으면 이런 불화를 만들어. 자고로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바람 잘 날이 없단다. 너가 뭔데 우리 집을 도둑 취급해? 시집 올 때 혼수 하나 제대로 해온 것도 없으면서 남들은 시어머니 차라고 고급 시계며 목걸이며 마다해도 떠 안긴다던데 너가 한 게 뭐 있니? 어?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목걸이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몰래 도둑질 하셨냐고요. 그 순간 눈앞에서 별이 번쩍 튀었습니다. 어머님의 따귀가 제 볼살을 가르고 치고 들어온 겁니다. 아,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파워란. 사람이 따귀 한 방에 기절할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 줘서 때렸는지. 정신은 아찔했지만 그 길로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났다.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그 일 직후 녹음한 증거 자료들과 유품 사진들을 챙겨 경찰에 고소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 목걸이는 저희 엄마 유품이 맞았어요. 절도로 밝혀지면서 저랑 남편도 끝을 맺어야 했지요. 더 이상 그런 집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닌 게 되었지요. 절도 주범은 예상했지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누이는 끝까지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하는 바람에 혐의 없음으로 벗어났어요. 그때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그것도 자기가 썼다고 거짓말 쳤는데 싶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네요. 모의한 정황도 없고 그랬다나 어쨌다나. 결국 훔쳐간 시어머님만 기소에 붙여졌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1년 6개월. 처음 치고는 센 형량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고소 취하하라고 저랑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 겁박하는 바람에 탄원서를 제출했죠.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고요. 그 바람에 가중처벌된 것 같아요. 법정 구속되었는데 그래도 한때 시어머니였던 사람이라
제 마음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이후 전 남편으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혼 소송도 합의하자 해놓고 말 바꿔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이런 건 차단해야겠다 싶어서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엄마 유품은 돌려받았지만 상처받은 제 마음은 돌려받지 못했네요. 지금 형기를 살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어머님한테도 모든 걸 다 주고 싶었던 귀한 딸이 있듯이 저 또한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에겐 죽어서라도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딸이라는 걸요. 어머님, 부디 건강하소서.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